오늘 강연의 연사님은 과학기술 유공자이신 민계식 박사님이십니다. 민계식 박사님은 학문적 기반과 산업계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방대한 양의 실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현대중공업이 세계적인 종합중공업 회사로 성장 발전시켰으며 대한민국을 세계 제1위 조선 강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조선업계 최고의 발명가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연구하고 발명하셨으며 1994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창립회원이기도 하십니다. 민계식 박사님은 힘센 엔진, 발전 시스템, 산업용 로봇 등을 개발하시며 우리나라 기술 자립화 달성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 재직시설 최후의 퇴근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연구개발에 매진하셔서 연구실에서 홀로 새벽 2, 3시까지 논문을 쓰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문 280편, 발명특허 300여 개, 기술보고서 90권 등의 학문적 성과와 CEO로 재임하던 10년간의 현대중공업은 세계 인류 상품 보유를 34개까지 늘렸으며 연평균 27.4% 성장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유공자님을 뵈면 거의 믿어지지 않을 만큼 배가 굉장히 홀쭉하세요. 유공자 선정 당시에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하는 체력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200회인가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풀 코스를 완주하실 만한 체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정적인 민계식 유공자님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30분인 줄 알았는데 1시간을 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혼자 연습을 했더니 3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걸 줄이고 또 줄이고 그래서 그래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우선 제 자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하고 지금 원장님도 또 유 센터장님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평생을 산업계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전문 경영인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자 그리고 저 자신도 과학기술자의 발명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았고 또 2016년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산업계 실습을 다니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을 절감하고 낙후된 산업 수준 같은 걸 절감하고서 결심을 했어요. 제 평생에 내 전문 분야의 우리나라 산업은 세계 인류를 만들겠다. 그게 제 평생에 특히 청년 시절의 꿈과 이상이죠. 미국 유학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한 건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그쪽으로 일로 매진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제 지도 교수께서 서울대학에 오라.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 제가 안 가니까 집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남편을 좀 설득하라고 그러는데도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간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설계한 거, 제가 연구 개발한 결과가 제품화돼서 나오는 걸 보려면 산업계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산업 초기에 아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제가 경영하던 회사는 압도적인 세계 제1의 조선해양회사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조선해양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을 이루었습니다. 70세가 71세까지 제가 대기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학술 활동과 발명을 해왔는데 제 발명으로 신제품도 개발하고 신사업도 창출하고 해가지고 불황이 되면은 세상에 없는 신제품, 그런 걸 개발하고 해가지고 불황을 타개하고 그렇게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는 한편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신제품이나 신제품을 개발 시 제 목표는 무엇이냐?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1등은 세계 1등. 이게 제 목표고 제가 개발한 모든 제품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게 마이크 드립니까? 네,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런 순서로 제가 발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 관계상 기업 경영도 들으면 재미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주. 근데 이제 그런 건 빼고 요 나머지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42년 2월 14일 그날이 이제 설날입니다. 정월 초하루.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40대 중반에 5남 5녀의 막내 아들 9째로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거의 쉰이 가까워지셔가지고 저를 베가지고 창피해서 저를 떼어버리려고 창독대에서 자꾸 떼어내리고 간장을 매일 한 사발씩 마셨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출생을 했습니다. 자랄 때는 그놈 낳길 잘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특히 6.25 때 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잘 뛰니까 형들 숨어있는 땅굴에 가서 연락도 하고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식량도 구해오고 여기 저희 부친은 구한말 한다는 집안의 후예고 그리고 이제 경성제국대학교 의학부 1회생이신데 의학부 80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76명이 일본 사람이고 4명이 조선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생전에 내가 공부 잘했다, 머리 좋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얘기만 들었죠. 그리고 그 일제시대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는데 삼국 사기, 삼국유사를 줄줄 외세요. 그리고 조선이 왜 망한 나라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걸 교훈을 시켜줬었는데 첫째가 만인평등입니다. 5살 때 UN 인권헌장 서문에 나오는 Man is born equal by nature.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어렵다는데 구태 번역하면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 평등이다가 아니까 평등하다. 그걸 영어로 적어서 목에 걸어주시고 왜라고? 가끔 물어보세요. 인간관계는 그러면 Man is born equal by nature가 후다닥 나와야지 빨리 못 나오면 막 야단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어떤 교육을 받은 날 설명하면 좋은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 같은 머리는 세상에 쎄우셌다. 잘난 줄 말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 게 최고다. 그런 교육. 또 자조의 정신. 무슨 일이든지 남의 힘을 의지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 그 삼원천의 사기에 그 말이 나온답니다. 3000년 전에 안재춘추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절대로 네 힘을 해라. 자조의 정신. 외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 이제 갑신정변 같은 걸 많이 비판하셨죠. 외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를 개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일본 놈의 힘을 빌린다는 게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도와줬냐. 네 힘을 해라는 또 남녀 평등 철저히 가르치셨어요. 남자나 여자는 건 순전히 우연이지 이거는 귀찮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극진위하시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 체력관리.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문약에 빠지지 말고 무슨 일을 하는데도 체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네가 만일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리더는 모든 면에서 앞서가야 한다. 체력도 뛰어나야 한다. 그래가지고 야외 활동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키도 잘 타고 스키는 우리나라 금메달리스트. 마라톤 370까지 세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마라톤 제가 나갈 때마다 꼭 같이 가서 하나 둘 세다가 그냥 메달 받은 게 이렇게 몇 가마가 돼요. 다 버렸어요 요새는. 400회 이상을 뛰었는데
370회까지 세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제일 많이 뛴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상당히 자애하신 분이지만 자녀 교육에는 아주 굉장히 흡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 부정부패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1시간 반 해도 해야 한다니까 제가 조금 말씀. 이겨나기 1년 전 제가 7살 때 이제 그 어머니께서 부르시더니 얇고 네 쪽으로 된 허시 초콜릿을 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 초콜릿가 굉장히 귀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동생하고 나눠 먹어라. 그래서 제가 초콜릿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쪽 중에서 세 쪽은 제가 먹고 한 쪽을 동생을 줬거든요. 한 살 아래 여동생이 있는데. 근데 저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시는 줄 몰랐어요. 동생을 불러다가 오빠가 몇 쪽을 주던 동생이 한 쪽 줬다 그랬겠죠. 저를 불러가지고 이놈아 동생하고 나눠 먹으라 그랬으면 동생을 생각해서 동생을 세 쪽 주고 네가 한 쪽을 먹던가 최소한 반반을 먹어야지 네가 세 쪽 먹고 한 동생 한 쪽 주는 법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호체를 5대를 맞고 내 방에 가서 찌찌 울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잘못했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공정하게 공정 공평히 아주 그렇게 평생을 살았죠. 또 형들이 많은데 맨날 얻어맞아요. 뭐 그냥 군밥 맞고 이 바보 같은 자식 병신 천치 그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나 같은 바보 병신 천치가 이제 살아서 뭐 하나 하고 막 죽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20살 더 많은 큰형은 의학이고 둘째 형은 법학이고 이제 셋째 형은 불문학을 하는데 그 형은 그 공부밖에 모르고 그런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분이지만 그래도 그냥 일만 해요. 우리나라 문학을 불어로 제일 많이 번역을 춘향선서부터 박경리 선생의 토지까지 다 번역을 해서 박경리 선생한테 감사장도 받았고 또 불란서 문학도 우리나라 말로 제일 많이 번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불란서 정부에서 불란서 최고 훈장 르종대노르 그 나폴레옹 훈장이죠. 그걸 받았답니다. 받답니까? 아니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불란서 갈 때는 그걸 옆에 차고 갔는데 옷에다 형 말이에요. 이제 호텔에 가면 호텔에서 영광이라고 호텔비 안 받는답니다. 또 식당에 가면 또 식당에서 영광이라고 식비를 안 받는데요. 이게 과장된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는 또 큰 누나는 교육학을 했고 둘째 누나는 음악을 했고 뭐 해가지고 여러 그 분야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문화라는 걸 잘 알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만들기를 좋아해서 동네 애들 다 모아다가 나무 깎아서 뭐 만들고 또 진흙으로 탱크도 만들고 뭐고 하는데 어른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저놈은 공대 갈래나 봐. 그때 이제 전공이 결정된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5살 때 그 문학하는 저보다 8살 많은 문학하는 형이 아동용으로 된 토마스 에디슨 전기를 사다 줬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그냥 완전히 반했죠. 그래서 나도 이러한 발명가가 되겠다가 그때 결심을 해서 공대를 가게 됐습니다. 달리기에 대한 여담을 좀 하겠는데 전쟁 나기 전에는 별로 놀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 먹고 나가면 동네 애들하고 모여서 숨바꼭질 뭐 구슬치기 자치기 뭐 말타기 기껏해야 이거 하고 노는데 가끔 동네 어른들이 꼬마들 모여라. 그래서 모이면 한 4km 되는 지역까지 뛰어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1, 2, 3등은 눈깔 사탕 사주세요. 그 무지개 색깔 나는 옛날 눈깔 사탕이 있었습니다. 여기 저하고 연배 같은 분은 생각나시겠죠? 박하사탕에다 이렇게 색칠한 거. 근데 이상하게도 저보다 1살, 2살 더 많은 그 동네 형들을 제가 이겨요. 거의 1등을 해 매일. 그러니까 하루는 이상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다 같이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동영상에 모여서 밥을 먹죠. 저녁 식사할 때 제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 뛰나 봐요. 그랬더니 귀엽다고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놈은 당연하지. 내가 마라톤 선수였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마라톤 선수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경성제국 다닐 때 계국대학 다닐 때 일본까지 아니죠 독일까지 마라톤 뭐 시합 원 정도 가고 그러셨대요. 그 형제들이 다 잘 뜁니다. 학교 학예회 때는 다 1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잘 뛰는 걸 알았고 그때부터 달리기가 이제 평생을 달리기 이제 됐는데 이거는 제가 환갑되던 해 서울 동학 국제 마라톤 이제 세종로에서 출발해서 저기 잠실운동장 가는 국제 마라톤에 35km 지점을 뛸 때 인터넷 사진사가 찍어가지고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이걸 사진 전람회에 냈어요. 그분이 입산 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더니 이제 사진을 미안하다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3시간 4분 17분인데, 저는 마라톤 뛰는 사람의 꿈이 서브3 3시간 안에 뛰는 거예요. 근데 62살까지 제가 맘만 먹으면 서브3를 했습니다. 이게 제 기록이 아니죠. 이제 근데 제가 시합을 나가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해요. 작년에는 20km까지 뛰다가 뻗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끝까지 따라뛰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 데리고 나간 사람들 중에서 처음 뛰는 사람, 경험이 적은 사람, 와서 인사하면서 같이 뛰겠다는 사람들 20, 30명을 데리고 이제 뜁니다 하면서 숨은 이렇게 쉬어, 팔은 이렇게, 착진 이렇게 하고 그 중에 이제 처음에는 힘이 남으니까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빤스 잡아 당기죠. 너 그렇게 가면 5km, 10km 가면 뻗어 그러고. 이제 그러고 한 20km, 25km쯤 간 다음에 자, 이제 각자 뛰자, 빠이빠이 하고 저 혼자 뛴 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거는 2010년 11월에 영남 알프스 중에 이제 상당히 높은 산, 1470m쯤 되는 천성산을 아침 7시에 산악 마라톤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이 여직원도 있어요. 이게 여직원이에요. 여직원도 잘 뜁니다. 잘 뛰는 여직원이 몇 명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퇴직하던 해에 이게 이제 영백은 이렇게 쭉 돌아서 올라가면 1km 올라가는 길인데 지구력 연습하는데 참 좋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4월에 이제 벚꽃 화색 폈을 때 기념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건데 적을 때는 70명, 많을 때는 300명 정도가 같이 뛰어요. 점심시간에. 그래가지고 방파제, 천상의 고수라고 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방파제를 뛰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는 이제 뭐 거의 제가 출장 가는 데 빼놓고는 매일 했죠. 그래서 제가 마라톤 1년에 12번 내지 20번 매주 나가요. 봄하고 가을에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았답니다. 지금은. 여담을 했습니다. 대학교 전공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바다로 진출해야 융성한다. 그런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 전기를 많이 읽으면서 3전 23승 신화 같은 걸 읽으면서 이제 제가 조선을 전공하겠다 해가지고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가가지고 교수님들 대학에 갔더니 그 조선과가 교수가 단 4분이에요. 정교수 한 분 있고 부교수 2분하고 조교수 한 분하고 4분이 있는데 제가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저는 졸업하기 전에 배를 하나라도 줘보고 졸업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배를 짓는 법을 모른대요, 교수님들이. 그런데 김재근 교수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일제시대에 경성제국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과를 나오시고 인천 조선기계제약소라고 일본 사람들 잠수정 만드는 데서 일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1945년에 서울공대에다 조선과를 설립하셨는데 이분한테 갔더니 내 평생의 자네 같은 학생들을 처음 보네. 대단히 기특한 생각이네 하면서 지도해 주겠다고. 이분이 그 김정은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공업의 대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소형 활주형 고속선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한강 철교 있는 데서 이제 제가 시운전하는데 엔진이 없어가지고 엔진을 인하대학에서 빌려왔어요. 이거는 금방 만들었어요. 일요일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그 강의 끝난 다음에 주말에 또 휴일에 저녁 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폭이 넓고 여럿이 탈 수 있는 요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8명도 타죠. 그리고 이거는 선배들하고 같이 정통 유럽식 아직 정말 진짜 요트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광나루 지금 뭐 뚝섬 잠실 근처인가요? 거기서 이제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 단합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낭만도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실습을 다닌 얘기 아까 했죠.
우리나라 산업계에 아주 낙후된 실정을 제가 체감하고 절감하고서 내 전문 분야의 우리나라 산업을 세계 제일로 만들겠다. 이 젊은 날의 꿈과 이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이고 모든 게 이제 이걸 목표로 미국에서 산업계 경험이고 뭐 그걸로 이제 했습니다. 이 군대 생활도 뭐 말하면 얘기할 게 많은데 하여간 저 38교라는 게 있는데 38교 북쪽에 소양강 상류 관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3군단 산하에 직속 유격부대장을 했습니다. 부대장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그 군대에 있을 때 미국 유학 수속 다 GRE, 토플 시험 다 보고 그러고서 이제 5군데서 제가 그래서 5군데서 오디션 다 받고 MIT에서는 IA를 받고 버클리에서는 펠로십을 받았는데 RA와 버클리가 뭔지를 몰라, 저 펠로십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미국 유학 갔다 온 외무부에서 일하는 사촌 형한테 찾아갔더니 RA는 대학 교수가 연구하는 걸 도와주고 돈을 받는 거고 재정 지원을 받는 거고 펠로십은 아무 의무 없이 재정 지원을 받는 건데 이게 명예니까 이리 와라. 그래서 그때 버클리를 갔습니다. 잘못 갔죠. MIT를 바로 갔으면 RA가 더 나아요. 대학 교수를 도와주고도 돈을 받으면 그거 박사학위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소식에 정통한데 펠로십을 받고 하니까 학교 과외 잘 안 가거든요. 미국 학생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을 잘 모르는 우리나라 학생은 오히려 불리해요. 근데 하여튼 그러고서 이제 애를 처다들을 잘못 나가지고 큰 고생을 다 했죠. 깜둥이하고 섞어서 부두에서 배도 짐도 내리고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 한 막노동이 뭐냐면 아리조나 주의 투손시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발음하면 턱손이 되는데 투손이라고 발음하더군요. 거기서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페몬트 호텔 아주 고급 호텔까지 냉동 고기 운반하는 대형 트레일러 운전수가 제가 마지막 막노동입니다. 그걸 하다가 그걸로는 병원비를 도저히 못 갚아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정규 회사에 취직을 해서 2년이라고 리턴십 시스템스 미국의 구축함 만드는 회사죠. 설계하고 구축함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너럴 다이내믹스로 가서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회사에서 또 2년이라고 그리고 MIT 가서 MIT에서 학위 마치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프로펠러 설계, 날개 설계, 항공과 가서도 많이 들었는데 그 항공과에 제 지도 교수가 추천을 해가지고 보잉에 바로 취업이 돼서 거기서 3년만 일하고 싶었어요. 시애틀이 얼마나 좋습니까? 산이 있죠, 바다 있죠, 스키장 있죠, 기후 좋죠. 그런데 이제 3개월쯤 일했는데 출근하는 날 전화 왔어요. 11년 미국에 사는 동안 처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울먹울먹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미국 갔다가 빨리 귀국하라고 다 때려치고 그래서 귀국했습니다. 78년 8월에 귀국해서 선박해양연구소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은 그 유체역학 연구실장 겸 선박 설계 사업실장을 해서 일을 하는데 연구소래야 막 땅 파고 짓고 있고 연구원도 뭐 몇 명 안 되고 시설도 하나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산업계에 가서 과제를 좀 받으려고 해도 산업계도 전부 외국에서 사오고 설계도 못할 때고 그래서 그냥 연구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김분용 회장이 대우조선공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4년 선배인데 가까워요. 저를 갖다 이름도 안 부르고 임마 전마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분이 야 임마 대우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우 설계실로 갔더니 설계실에 3명이에요. 저하고 18살 먹은 타자수 하나하고 어느 학교 출신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는 그 말단 직원 하나하고 그 타자수 하던 그 여직원은 지금 중년에 이제 아들 둘이 있는 중년이 되는데 요새도 잘 모입니다. 가끔 모여요. 그때 멤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태준이 엄마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아이 박사님 징그러워요. 그냥 제 이름 불러주세요. 진숙이라 그러세요. 하고 그 친해요. 그런데 이제 6시 새벽 6시면 김무중 회장 주재하에 회의를 하는데 맨날 회의를 해요. 회의가 뭐냐? 뭐 땅 파는 거, 도크 어떻게 짓는 거, 기중기 뭐 이렇게 쌓는 거 그런 것이 본연의 일에 대한 회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 노래에서 온 브로커를 만났는데 노래의 석유공사 스타트오일에서 북해형 셔틀 탱커가 국채 입찰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면 자기도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브로커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유망조선소하고 관련을 맺으려고 왔다. 그래서 이제 대충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날 회의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제 입찰에 참여하고 싶다.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모두들 눈이 동그래져서 아주 어안이 벙벙한 얼굴을 저를 봐요. 너 미쳤니?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 인생관을 얘기했습니다. 제 인생관은 세상에 절대로 된다는 일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일도 없습니다. 시도해 봐야죠. 되건 안 되건. 만일 안 되더라도 이게 뭐 가망성은 제가 이거 입찰을 해봐야 가망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대우조선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락마라 허락도 없이요. 제가 이제 브로커를 만나서 너 3년간 전속 계약을 맺자. 그리고 사장한테 이제 전속 계약을 맺어달라는 요청하고 빨리 오슬로에 지사를 설치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포에 내려가서 거제도 옥포에 내려가서 제가 이제 3명 데리고서 저까지 3명이죠. 한 두세 페이지 나온 요구 조건을 갖다가 막 살을 붙여가지고 30페이지가 넘는 아우트라인 스펙을 만들고 제가 그 설계 도면을 몇 개 그리고 그래가지고 1980년 1월에 입찰을 했어요. 근데 3월에 발표가 났는데 입찰을 한 다음에 브로커한테 물어봤더니 16개, 전 세계에서 16개 회사가 입찰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3월에 2차 쇼트리스트가 발표가 났는데 독일의 2회사, 벨지움의 1회사, 스웨덴의 코캄스 1회사, 일본의 2회사, 그리고 맨 끝에 대우조선이 났습니다. 그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이게 반은 성공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발주처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거 사용의 목적이 뭐냐, 위험한 데는 어떤 때가 위험하냐, 경제성이 뭐냐, 너희들이 제일 관심 있는 데가 뭐냐 물어보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군함보다 추진 장치가 더 복잡합니다. 그 보통 유조선은 그 적하역 장치가 중앙에 있는데 이건 막 풍랑이 심한 데서 해야 하니까 선수에도 적하역 장치를 놔야 해요. 바브로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세계 처음이고 제가 그래가지고 보면 제가 제안한 이건 추진 아니에요. 전에는 엔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여기서 샤프트가 나오고 프로펠러, 여기서 샤프트가 나오고 프로펠러가 있고 이 엔진은 대형 엔진은 고장이 안 납니다. 1년 365를 계속 돌아요. 그리고 여기 발전기 중형 엔진이 3개 있고 여기도 3개 있고 그런 걸 제가 이게 가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괜히 쓸 때 돌거든요. 그것도 다 이용을 하지 그 에너지도.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아로 해서 발전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두 엔진을 연결해서 기아로 연결해가지고 축 하나로 하는 걸 제가 이제 생각이 아이디어를 갖고 이걸 갖다가 추진하려면 어떡하나 하고 그 일반적으로 조선공학에서는 프로펠러가 많을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그 발주처에 아는 싱글 엔진, 싱글 샤프트, 싱글 스크류 그랬는데 제가 이제 트윈 엔진, 싱글 샤프트, 싱글 프로펠러로 하면은 효율이 10%가 향상돼요. 그러니까 기름이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발주처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독일에서 기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만드는 회사 로만 스터드볼츠라는 회사를 찾아가서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더니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물론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만 듣고 막 불운하게 발주처를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기아 만드는 회사를 와가지고 아예 설계까지 하자. 3일 머물면서 제가 완전히 설계를 끝냈어요. 끝내가지고 발주처에 가가지고 잘 설명하라고 이러면 이런 이점이 있고 값은 성과가 내려가고 니네들 운영하기 편하고 경제성이고 많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 기술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답을 해줄 테니까 기다리래요. 그래서 기다렸죠.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다음날 와서 너희들 안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막 또 다음 작업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3월 달에 현대중공업에 있던 대우 설계실에 있던 대우 애들이, 대리급 애들이 8명이 구경을 왔어요. 그 당시에 그 조선과가 공대에서 제일 커트라인이 높을 때입니다. 8명 우수한애가 왔는데 걔네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제가 제 비전을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세계 제일의 조선 강국을 만들려고 그런다 하는 비전을 얘기해줘 그랬더니 그 8명이 그 자리에서 입사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지 친구들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3월 말까지 12명 설계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날개 덮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선주 잡고 찾아가서 선주하고 의논하고 뭐고 하면서 풀스펙 400페이지 되는 이제 풀스펙을 만들고 설계도면 만들고 그래가지고 8월에 정식 입찰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3월 달에 16개 중에서 쇼트리스트, 1차 쇼트리스트가 발표가 됐는데 아까 말한 7개 회사가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7개 회사가 8월에 다 그런 서류를 다 내가지고 한 회사당 1, 2주씩 회의를 해요. 7개하고 다 회의를 해가지고 11월에 끝났습니다. 11월에 최종 발표하는 2차 쇼트리스트 발표를 하는데 일본의 니폰고칸, 일본 강관이죠. 거기는 아주 유조선 만드는데 이름 나는 회사예요. 그리고 대우조선이 났어요. 80%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을 다 마치고 2차 쇼트리스트가 81년 6월에 발표됐는데 니폰고칸하고 이제 대우가 선정이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격을 써내야 해요. 가격을. 근데 저는 이제 좀 배짱을 부릴 생각을 했죠. 여기까지 됐으니 한번 배짱을 부려보자. 근데 그 원가를 계산했더니 한 3천만 불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30만 톤 VLCC 가격에 3천만 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 가서 한 2천만 불 더 붙여서 5천만 불에 내자. 그러니까 사장이 겁이 나가지고 일본보다 적어도 20%는 쌓이지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브로커한테 발주처에서 일본 강관하고 우리 대우하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동격으로 생각한대요. 동급으로 같이 생각한대요. 에이 그럴 리가 있냐고. 너 가서 다시 한번 알아달라고. 자기 동창 그 다음날 왔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생각한대요. 거의 같은 급으로. 근데 자기 동창이 그 회사에 많답니다. 그 회사에 많은데 걔네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5,500만 불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최종 선사가 발표가 딱 됐는데 제 등에서 막 식은땀이 막 났어요. 니폰 강관, 일본 강관 5,550만 불, 대우조선 5,500만 불, 50만 불 차이로 우리가 됐습니다. 그게 81년 3월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설계하고 뭐 해가지고 83년 3월에 인도를 했는데 명명식 그때 그 발주처 사장이 왔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야레나예요. 그래서 이제 야레나, 이 배 이름은 야레나라고 붙이고 그분이 샴페인 다 터뜨리고 이런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혁명 난 다음에 자기네 화물을 자기들이 운송하겠다고 그 중형 살무선 16척을 발주하려고 일본에 왔어요. 일본에 와서 해운공사, 이란 해운공사 사장 일행이 6명이 와가지고 일본의 여러 회사하고 회의를 하고 이제 사인만 하면 되도록 다 해놓은 다음에 주말이 되니까 코리아에 새로운 조선소가 생겼다는데 구경이 나가자 하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거 영업부에서 우리 데려와가지고 저한테 데려와서 제가 그 사람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어떤 배 지으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그 튼튼하고 경제성이 있고 니들 운영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조건을 조언을 좀 해줬더니 그걸 서류로 만들어 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럼 기다리라고 우리가 시간이 걸리니까 밤새서 일을 했죠. 이래가지고 이제 저녁 12시에 갖다 줬습니다. 그 다음날이 월요일인데 떠나야 할 텐데 떠나지 않고서 이런 걸 좀 더 만들어 줄 수 없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밤새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줬죠. 그런 게 이제 목요일까지 계속됐어요. 그런 동안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좀 관심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금요일 날 제가 그동안에 만들어뒀던 모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디자인 패키지로 아주 그냥 파일을 만들어서 갖다 줬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저녁 때 불러요. 저를 부르더니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냐. 정말 감탄했다. 아침에 말하면 저녁에 탁 갖다 주고 그러면서 너희들하고는 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이란에 오랍니다. 그래서 이란에 가서 한 일주일 미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주했죠. 이것도 기적이라 그래요.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8년부터 김무중 회장이 잠수함 사업을 하려고 저를 데리고 전 그런데 미국에서 올 때 CIA에다가 제가 선서를 한 게 있어요. 30년 동안은 제가 잠수함 미국에 제네럴 다니면서 일한 거에 대한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선서를 온 게 있어가지고 아주 꺼려서 하기 싫었는데 근데 이분이 자꾸 저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에 수없이 많이 출장을 갔죠. 가면서 제가 이 네 가지를 끈질기게 권유했습니다. 기술 개발해야 한다. 기술력이 없으면 성장에 한계가 온다. 또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 너무 멀리십니다. 겁납니다. 또 대우는 대우 이름으로 수출 안 해요. 전부 OEM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수출해요. 설계해서 주면 그것대로 만들어서 납품만 해요. OEM으로 하자. 하지 말고 우리 이름으로 하자 하는 거예요. 또 앞도 서비스 강화하자. 네 가지를 제가 줄기 건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분의 답은 어떠냐면 기술 개발 야 이것만 필요할 때 가서 나가서 사오면 돼. 쓸데없이 쭈구리가 앉아서 그따위를 하거든요. 핵심 역량이면 야 임마 벌리면 돼. 대마불사야. 예? 또 수출 이름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 이름으로 하려면 설계해야지, 품질 보증해야지, 앞도 서비스 그 귀찮은 걸 누가 하냐고. 다 설계해서 갖다 주면 만들어서 납품만 하면 돈 벌고 편하고 얼마나 좋으냐. 앞도 서비스 강화하자 그러면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소리예요. 야 임마 난 장사꾼이야. 장사꾼이 한번 팔아먹어서 그만이지. 그래서 그걸 제가 단판으로 들었죠. 다른 건 다 좋은데 기술 개발 하나만 해봅시다. 종합연구소 세워서 그룹 전체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걸 합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답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참 실망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낙담해하고 있는데 근데 그 현대중공업의 이제 정봉준 의원이 사장이죠.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은 저하고 이상한 인연이 있어요. 생년이 10년, 서울대학교 10년, ROTC 10년, MIT 10년, 딱 꼭 10년씩 차이가 납니다. 그분이 가끔 불러요. 그래 불러서 가면은 그분 사무실이 동쪽, 북쪽이 큰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으로는 창덕궁이 이렇게 잘 보이고 북쪽으로는 그분의 모교인 중앙고등학교가 이렇게 잘 보여요. 내가 왜 이 방을 쓴다 하는 얘기 설명을 하시면서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끝판에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그만 오시죠. 그럼 제가 이제 항상 그랬어요. 장수가 전투를 하다가 어떻게 말을 갈아탑니까? 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고 이제 각오를 했는데 제가 이제 상당히 그 망설이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갔더니 그날은 이상하게 자기 방으로 안 데려가고 대뜸 명예회장님 앞으로 데려가요. 명예회장님하고 악수하고 앉으라서 앉았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일부터 근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걸어요. 대뜸. 울산의 현대중공업에 전화를 거시면서 방은 어떻게 하고 직위는 어떻게 하고 뭐 차는 뭘 주고 뭐 하면서 큰일 났잖아요. 아유, 그냥 난감하대요, 정말. 근데 그분 명을 어떻게 어깁니까? 그 다음날 울산 현대중공업에 갔죠. 근데 그때 사장님이 서울공대 건축과 나오신 분인데 참 도량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 직위는 부사장이고, 뭐, 자동차는 소나타고, 뭐, 방은 뭐 어디가, 뭐 어떤 방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한 가지 근데 좀 물어볼 게 있다고. 뭐,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박사학위 받은 사람한테는 박사수당을 주는데, 중역에 박사가 둘이 있다. 이사 1명, 상무 1명 있는데, 이사는 50만 원을 주고, 상무는 70만 원을 준다. 부사장인 민 박사한테는 얼마를 줬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펄쩍 뛰었죠. 아니, 중역이 박사수당이라뇨. 박사라는 것은 내가 좀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하기가 따라오는 것이지 그 돈 벌려고 박사랍니까? 중역은 박사수당 다 없애야 합니다 하고 그 다음날
중역회의에서 제가 박사수당 없다는 걸 역설했어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박사수당 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음해를 하고 그 참 모함을 하고 하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내가 발명한, 내가 연구한 모든 거는 단 직원이 한 걸 지가 도용한 거다 이러고 별짓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한 번만 나오면 내가 저 300억 명예훼손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그런 소리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로 갔습니다. 현대에 가서 이제 본격적인 기술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하고 이제 신제품, 신기술, 신제품, 신사업 열심히 창출했죠. 제가 이제 직원들 뭐를 개발하라고 거기에 관련되는 연구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걸 개발하자 그러면 모두 나가 자빠져요. 아, 우리가 그런 걸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서양 사람들이 이거 개발했냐 안 했냐? 가만히 있어요. 했죠. 너희들이 서양 사람보다 못하냐? 아무 소리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개발했냐 안 했냐? 했죠. 그럼 너희들은 일본 사람보다 못하는 말이냐? 아무 소리 안 해요. 못하단 말이냐? 그 소리 들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닌데 왜 못해?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항상 제가 연구개발 요원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거나 뭐 하기 전에 항상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세계 최고, 대한민국에서 1등은 세계 1등은 10번씩 복창합니다. 큰 소리로. 이거는 92년에 찰상태자 부부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현대중공업 연구소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삼박해양 연구소에 왔는데 제가 이제 설명해 주는 관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연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쭉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사진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조금 하겠습니다. 초속 수령액 쌍동선, 추력 날개. 날개는 양력이지 무슨 추력이냐 하고 그러는데 날개가 추력을 내가지고 배가 더 빨리 가게 만들어요. 또 중형 디젤 고유 모델. 우리나라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모델은. 그래서 힘센 엔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죠. 이게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 명품이 되려면 브랜드 네임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3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랜드 네임입니다. 샤넬 같은 거. 예? 샤넬이 브랜드 네임 없이 팔아봐요. 이거 팔리나. 샤넬 하니까 그냥. 또 이동식 발전 시스템. 이걸 개발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또 고효율 프로펠러 방폭형 변압기. 변압기가 가끔 미국이나 카나다에 많이 수출하는데 가끔 폭발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절연이나 냉각을 위해서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온도가 올라와서 임계 압력 이상이 되면 폭발하는데 내가 가서 왜 폭발하나 봤죠. 그 전기전자 시스템 사본부에 가서 왜 폭발하나 보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겠구나. 여러분 수영하다가 바다에서 장거리 수영하는 사람이 바늘을 하나 갖고 다니거든요. 마비가 나면 쥐가 나면 폭 찔러서 피 한 방울만 뽑으면 없어져요. 그거하고 똑같아. 이것도 폭발을 막으려면. 또 LNG 운반선 화물선 고유 모델을 2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 LNG에서는 우리가 한 척 지으면 1,000만 불 내지 2,000만 불의 로열티를 불란서에 내야 해요. 불란서 회사 게스 트랜스포터라는 회사 하나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연장구형 익스텐디드 스피어리컬 타입이라는 거고 멤브레인하고 2가지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로열티를 안 내고 만들다가 요새 또 로열티를 내요. 제가 없으니까 이거 자신 없으면 못 하겠대요. 또 해저 파이프라인 자동요격기 태양광 발전탑. 이제 태양광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아주 단점 중에 하나가 넓은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면적 필요 없이 좁은 면적에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탑을 개발했는데 이게 국책사업으로 하다가 제가 나오니까 이제 멈췄죠. 또 액정판 아무 운반이 놓으시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했고 또 평형에서 살균 처리 장치, 이산화탄소 재연료화 플랜트, 이산화탄소를 수거해가지고 하루에 10톤 에탄올 만들고 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100톤 만드는 것까지 1년만 더 걸리면 100톤 만드는 것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에 기술 수출하고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제가 퇴직하고 나니까 또 아무도 안 해요. 반지형 상수자 조력 발전 장치, 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설계해가지고 한 35노트 초속 중의 당력을 썼는데 왜 이걸 하게 됐냐면 명 회장님이 80년 말기부터 90년 초에 시베리아 자원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을 성출하려면 보통 보름이 걸려요. 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이제 재팬 에어라인이나 아니면 에어로프로 타고 러시아에 가서 하바르포스크 가서 기차 타고 또 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송출할 수 있는 울산에서 출발해서 나우트카는 브라디보스토크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브라디보스토크에 그때 군함으로 개항을 안 했어요. 거기까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배를 설계해라. 특수선사업부에 지시를 했는데 특수선사업부에서는 2달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적합한 배의 설계 도면이 있나 그걸 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저는 좋은 도면을 사가지고 온 줄 알았죠. 회의를 하는데 명 회장님한테 아무리 돌아다녀도 적합한 설계 도면이 없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명 회장님께 회장님 제가 한번 설계해 볼까요? 그랬더니 대뜸 너희들이 설계할 줄 알면 설계하지 왜 그걸 사러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저까지 3명이서 3개월 만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서 시운전을 하고 20시간이면 울산에서 브라더보스토까지 가요. 예. 그런데 이 95년에 한국공학상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그 한국공학상은 제품이 된 걸 보고 제품의 품질이나 사용을 확인한 다음에 상을 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저는 신청도 안 했는데 제1회 한국공학상에 후보로 올라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과기부 장관이죠. 정근모 장관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7년 걸려서 개발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디젤 엔진 고유 모델 디젤인데 3년이면 될 걸 갖다가 이제 디젤 엔진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아주 대형 선박 추진용 엔진. 그거는 전 세계 2개 라이센스가 2개 있는데 그거 아니면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지도 못하고 만들어봐야 팔리지도 않고. 근데 수요가 별로 없어요. 선박밖에 안 쓰니까. 또 소형 디젤 엔진은 뭐 자동차나 무슨 그 건설기계나 이런 데 쓰는 엔진은 너무 회사가 많고 그거는 이익 내기도 어려워요. 그냥 범용 디젤 엔진을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중형 디젤 엔진을 제가 개발하려고 마음을 먹고 엔진기계사업본부에 그 기술개발 책임자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많이 해가지고 품위서를 작성했습니다. 뭐 기간은 얼마, 예산은 얼마, 인원은 몇 명 그렇게 가지고 품위서를 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결제마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더니 아니 설명 필요 없다고 달라고 이렇게 보더니 결제서를 보고 나를 한번 보더니 획 집어던져요. 미친 자식. 미친 자식이래 미친 자식. 엽전이 뭘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개발 담당 중역은 겁이 나서 막 도망가 나가버렸어요. 제가 또 주소서 얘기를 하더니 미친놈아 나가. 그래서 나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또 갔죠. 또 가서 저 혼자 가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미친놈이 또 왔구나 하면서 미친 짓 할 말고 그냥 엽전이 뭘 한다고 그러냐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건 뭐 결제받고 오긴 틀렸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취미 겸 그냥 뭐 몰래 소규모로 몰래 시작을 했어요. 엔진기계사업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6개 제 특허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밸브는 어떻게 열었다 닫았다 하느냐, 또 분산을 언제 연료 시스템 그러니까 점화 시스템 모든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원들 다 전문 분야 공부한 연구원들 모아서 이걸 하는데 몰래 숨어서 하니까 연구원들이 이상한 눈을 쳐다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거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제가 안 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몰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면 또 품위를 받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알아듣고서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5년쯤 지난 다음에
단기통 엔진을 만들어서 단기통 갖고 계속 실험을 하면서 하는데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온 분이 사장이 왔는데 이분은 아주 털털하신 분이에요. 제가 가서 설명을 했더니 이거 진작 자기한테 가져오지 왜 그냥 고생을 했냐 그러면서 제가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뭐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1992년에 시작해가지고 98년에 완성을 해서가지고 1년 동안 내내 한 1초도 쉬지 않고 내내 구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온도가 얼마나 나는지 진동을 얼마나 하는지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지 뭔지 연료가 얼마나 되는지 다 해가지고 자신 있다. 근데 이제 조선 해운계가 아주 보수적이 돼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가서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최초의 사용자가 되고 싶지 않다. 누가 써가지고 좋은 게 증명되면 쓰겠다. 다 항상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가 조선사업본부에다가 이 엔진을 놔달라 그랬더니 이 엔진을 갖다가 안 하겠대요. 조선사업본부장도 부사장이고 저도 부사장인데 제가 지위가 더 높았으면 그냥 지시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같은 부사장이 그럴 수도 없고 참 난감해 있는데 어떡할 거라다가 제가 이제 독일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 회사 하파그로이드라는 컨테이너 회사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사장이 햄버르그 공대 나온 분인데 독일의 만, 덴마크의 BMW, 일본의 다이하츠 이 힘센 엔진 네 가지를 쫙 비교해 놓은 테이블을 보여주고 이렇다.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개발한 건 이거 써라. 그러니까 미심쩍어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장착해 줄 테니까 6개월만 써보고 좋으면 그대 가서 원가만 내라. 원가는 얼마다. 원가만 내고 네가 싫다 그러면 너희들이 선호하는 엔진으로 무상으로 우리가 다 바꿔주겠다. 그랬는데 3개월 후에 6% 이율을 붙여서 좋다. 그걸 쓰겠다. 왔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배, 모든 배에 다 이걸 놔달라. 그래서 하파그로이드 배를 많이 짓는데 전부 그걸 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전부 이거 놔달라. 그래서 한때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했습니다. 그러다 요새는 28% 점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고유 모델이 있어야 우리 모델이 있어야 우리가 이 파생 제품, 신제품을 개발해요. 그런데 그 기술 제휴해가지고 짓는 배, 짓는 엔진 갖고 뭘 개발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허락을 안 해줘요. 이 엔진을 개발하고 제가 그 다음에 개발한 게 이동식 발전 시스템인데 다행히도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큐바의 발전 시설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다 썩고 냉장고가 안 되고 뭐 야단 반란이 날라고 그러고 폭동이 날라고 그러고 야단인데 국제 입찰이 나왔어요. 빨리 복구하겠다는데 우선권을 주겠다. 우리 그때 큐바하고 아무 외교관계 없지 않습니까? 큐바는 북한하고만 외교관계 있지. 우리 집사람하고 가봤습니다만 북한하고만 외교관계 있지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2대를 무상으로 멕시코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써보고서 좋으면 고려해라. 그 일주일 만에 답이 왔어요. 400개를 갖다 달라고. 하나가 2,000kW 나옵니다. 400개면 80만 kW아니에요. 큐바의 전력은 완전히 해소돼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200만 불 정도 하는데 8억 불 정도를 큐바에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스트로가 오라.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걸 운영하는 요원을 한 400명 연차적으로 뭐 50명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차례차례 한 400명 정도를 보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유니폼 입히고 우리 식당에서 밥 먹이고 우리 기숙사에서 재우고 주말이면 막걸리 파티도 하고 그 사람들 좋아하는 야구도 하고 또 데리고서 경복궁 경주는 뭐 바로 근처니까 물론이고 경주, 경복궁, 설악산 이런 데 관광도 가고 이 사람들이 2주 교육을 받고 큐바로 갈 때쯤에는 완전히 친한파예요. 근데 갔더니 우리나라 말을 그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했더니 북한 대사관에 있었대요. 그러면 자기 꿈은 한국 대사관에 대사로 오는 거래요. 빨리 국교를 정상화해서 내 나라에 대사로 가고 싶다. 혹시 한 5분 정도 쉬고 하는 거 괜찮으세요? 요것만 설명. 예, 예, 예. 그래서 이 엔지니어로 만든 것이 이동식 발전 시스템인데 이게 큐바 돈의 이겁니다. 큐바 돈의 에너지 혁명이라고 이게 났습니다. 네. 큐바 화폐 에너지 혁명 세계 처음이에요. 화폐 이렇게 제품이 난 건. 그리고 또 일본 산다이 지방에 큰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동경전력의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됐는데 전력이 부족해서 막 쩔쩔매니까 제가 일본 영사관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2000kW짜리 한기가 2000kW짜리 이동식 발전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기증을 할 테니까 받겠느냐? 저는 일본에서 자기네들 그 자존심이 있어서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그냥 해본 거죠. 3일 만에 답이 왔어요. 빨리 좀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이제 다른 게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지역 감정이 많이 있죠. 도요토미는 그 남쪽이 어디죠? 아이고 그 도쿠가와는 에도 동경이 본고지고 도요토미는 내가 제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큰 도시요. 일본 규슈 그쪽에 오사카. 네. 오사카가 본고지거든요. 오사카에 가면 도요토미 성이 있잖아요. 거기가 본고지예요. 그 임진왜란은 끝난 다음에 두 파가 싸워가지고 세키가와라 전투해가지고 이제 도쿠가와가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도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전기 시스템이 달라요. 일본을 잘라가지고 남쪽은 60Hz,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64. 그리고 북쪽은 50Hz예요. 동경전력 쪽은. 그런데 갖다 주려고 봤더니 헤르츠가 달라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냥 전 직원이 밤새워서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전부 그 50을 60Hz로 바꿔가지고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전력회사 사장이 연락이 왔는데 환영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일본 전력회사 직원, 제가 이거 말고 막 깃발 흔들면서 환영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말 했습니다만 일본 전력회사 직원들이 양쪽에 도요를 해가지고 막 깃발을 흔들면서 환영을 해. 그런데 그걸 자동차 타고 쏙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내려가서 막 인사하면서 들어갔죠. 그래서 환영식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기념사진을 찍고 나오는데 또 이렇게 막 태극기 5.1장기를 흔들면서 이제 성별을 하는데 그때는 내려가지고서 한 명 한 명 했습니다. 2시간 걸렸습니다. 이거는 액정반 추근 로봇인데 삼성하고 LG가 다 가와사키 걸 썼어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걸 왜 일본 거 쓰느냐? 우리가 개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삼성을 이걸 개발하려면 그 텔레비의 액정판을 어떻게 취급을 해서 어떻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끼우는지를 아까 국회의원님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걸 같이 하려고 했더니 삼성에서는 우리 가와사키 거 쓰지 그거 안 쓴다고. 그래서 금성에 갔어요. 금성에 갔더니 미심쩍어 하면서 그러면 같이 해보자고. 금성과 같이 해가지고 저는 이게 작동하는 메커니즘만 알고 그걸 할 수 있는 걸 해서 처음 개발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뭐 얼마 안 되는 48인치다 못하는 그걸 갖다 액정판을 잡아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갖다가 사람이 갖다 끼는데 4시간 정도 걸렸는데 24초면 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니까 삼성에서 왔습니다. 자기들도 좀 납품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성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김성한테 가서 물어봤죠. 삼성에 납품해도 좋으냐? 안 된대요. 그럼 삼성은 못했고, 그 다음에 대만에 있는 어떤 조그만 회사가 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금성에 가서 물어봤죠. 그까지 회사는 해도 된다고 해서 대만에 수출했습니다. 이게 200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양도 살균 처리 장치인데 미국의 배가 짐을 잔뜩 싣고 아프리카에 가서 짐을 다 내려놓으면 배가 가벼우니까 뜨지 않아요?
배가 뜨면은 프로펠러도 물 밖으로 나오고 또 안정성이 아주 나빠요. 스테빌리티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보충을 하나 하고 물을 한 60% 정도 채워가지고 배를 가라앉히는데 아프리카 물을 실어가지고 미국에 와서 물을 풀어놓으면 전 세계 균이 다 번져요. 전 세계로. 그래서 이제 IMO라고 세계 회사 기구에서 이거를 규제하는 법을 하자. 저는 이런 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바로 개발을 해요.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바로 개발해서 그게 법이 되기 전에 벌써 개발이 다 완료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자외선 설비 방법이고 이게 자외선 등이에요 다. 또 하나는 전기 분해 설비 방식이고. 근데 이제 이 자외선 설비 방식은 조금 소규모는 되지만 너무 크면은 큰 배에는 시간이 걸리고 이 전기 분해 설비 방식은 잘 되긴 하는데 바닷물이 전기를 잘 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은 통하지만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그 무슨 미케니즘이 있는데 그게 제 특허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개발해가지고 협력업체인데 다 줬죠. 너희들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전 세계 시장을 다 석권해요 이게. 제가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게 전기자동차입니다. 제 눈에는 전 세계가 전기자동차로 변화하는 게 보여요.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네. 녹화도 되고 있어서 마이크에 하셔야 돼요. 네. 지구 온난화로 청정 재생에너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가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바뀌겠구나 하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전기자동차를 세대를 이제 처음에 개발했습니다. 현대 자동차하고 같이 하려고 저 남양에 있는 연구소 소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부사장인 분이죠. 그분도 과학기술 유공자가 됐어요. 근데 후회됐죠.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중역들 내리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잡상인 기다리는 방에서 기다리라 그러더니 4시간이라도 연락이 없어요. 비서한테 여직원한테 몇 번 물어봐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개발되면 그 사람은 직장을 잃어요. 내연기관 하던 사람은. 안 하려고 그래요. 전기자동차 개발을 제일 방해한 사람들이 에너지회사, 엑슨모빌이고 무슨 그런 기름회사하고 이 내연기관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몽구 회장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아래도 좋고 위도 좋아야지 위에서 일반적으로 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그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봉구 회장한테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단독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래도 현대자동차 껍질 갖고 해야죠. 현대자동차는 전부 전륜구동이에요. 후륜구동이 없어요. 전륜구동도 전기차로 개발하는 건 문제는 없지만 좀 돈도 많이 들고 귀찮습니다. 근데 마침 제네시스가 나와가지고 시판은 되기 전에 울산에 그 시험 운동장을 자꾸 시험할 때 그때 가서 그거 하나 사왔어요. 사와가지고서 그게 후륜구동이니까 이게 후륜구동입니다. 전기차로 만들고 임시번호예요. 그 당시에 또 무슨 법이 있었냐면 전기자동차는 고속도로에 나갈 수 없다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임시번호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막 달렸죠. 우리 집사람도 타보고 그랬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도 타보고 운전해보라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 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연구소에 1.7km 주행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주행을 하고 울산에 있는 회사에 가져와서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운전해봐라. 차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느냐. 소리가 전혀 안 나요. 일부러 소음 내는 장치를 넣어야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중대형, 중소형 다 했는데 요거는 소형 마티스 개발했고 중형은 이제 피아트 자동차 개발했는데 특이한 자동차에 앞에 3명 타는 6명 탈 수 있는 좋은 차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가보니까 연구소에 없어요. 이거 2개는 아직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주한테 세상이 바뀐다. 전기차를 해야 한다. 그냥 계속 건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무슨 계획을 가졌냐면 그 당시에 GM의 슈보레드 비전이
다 망해가지고 140억 불에 나왔어요. 매물로. 근데 현대중공업이 300억 이상 매출을 하는데 140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1순위가 슈보레 디비전, 2순위는 제구아, 영국에 있는 제구아, 3순위가 우리나라에 있는 쌍용. 그 셋 중에 하나, 슈보레가 안 되면 제구아, 제구아가 안 되면 쌍용 해가지고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주가 말을 안 들어요. 영 믿질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공대 학장, 포항공대 학장, 카이스트 기계공학부 주임 교수 세 분 더 그거 있었습니다. 모셔가지고서 회의를 했습니다. 토론을 했어요. 토론했는데 내가 어느 분이라는 말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만 공대 학장 한 분이 전기자동차는 골프장 외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한마디에 끝이에요. 막 야단 맞은 거죠. 쓸모없는 걸 왜 개발해서 그래서 돈만 쓰고 그러냐. 끝이죠. 거기서 끝이에요. 참 아쉬워요. 우리 집사람도 참 아쉽다 하는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그랬는데 2008년에 서울시 교통국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전기차를 개발했다는데 한번 타봐도 되냐고. 타보라고. 그 사람이 세 가지를 다 타보고 뭐 그러더니 내가 왜 찾아왔냐 하면 하면서 시연을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G20 회의를 하기로 그 초청을 해가지고 조건부 승낙을 받았는데 G20용 공용차는 전부 무공해 차량이어야만 한다. 무공해 차량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봐도 전기차밖에 없다. 전기 버스를 만들어주겠냐, 만들 수 있느냐 얘기를 해요. 그거 뭐가 어렵냐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전기 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관은 서울시에서 영어줘가지고 자기들이 디자인했고 껍질은 밀양에 있는 한국파이버에서 만들었고 저희가 여기 용량에 맞게 트랙션 모터니 뭐니 다 공급을 해가지고 대우 버스 회사에서 조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연에 밀양에서 그냥 산도 올라가고 언덕도 올라가고 진흙탕도 가보고 별 실험을 다 했죠. 거기서 서울시 교통국장이 만족해가지고 20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G20대 이 전기버스 20대가 공용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서 그 남산에 순환버스가 있는데 이 남산 언덕길로 올라갈 때 보면 디젤 버스가 뭐 매연도 심하게 나오고 시민들 불평도 심하고 이 전기버스를 만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것도 문제없죠. 그러고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처음 시연 개통할 때 사진이에요. 이 버스는 지금도 다닙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주가 말을 안 듣고 그 자동차 사업은 너 벌써 뭐 슈보레 디비전이 뭐니 그런 건 다른 데가 다 사갖고 뭐 팔렸고 그러니까 지나간 거죠. 제가 평생에 이제 안타까운 게 하이닉스 인수하자고 3년을 그렇게 졸랐는데 그걸 인수를 못한 거. 하이닉스만 인수하면 1년에 4조 정도 이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게 해요. 회사 경영하기가. 그걸 그렇게 건의하고 정부에서도 현대중공업 인수하기를 제일 바랐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SK가 인수한 겁니다만 SK는 제가 다 준비해 놓은 가격에 2배를 주고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자동차를 못하게 된 게 이제 참 제가 안타까운 일. 주력날개에 대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 앞을 바라볼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프로펠러는 이러한 회전류가 발생합니다. 이 회전류는 순전히 에너지 손실이에요. 에너지로서. 그러니까 제가 이 회전류 에너지로서를 어떻게 다시 회수하는 리커버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비행기 날개 전문가니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원리는 이래요. 그 왼쪽에 있는 날개는 왼쪽에 있는 호는 배가 인플로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유착하게 해서 양력은 항상 수직으로 일어나거든요. 수직으로 이렇게 나니까 이거의 수직이죠. 그러니까 힘은 리프트의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있어요. 수평 성분이 스러스트예요. 수직. 오른쪽 날개는 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양력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거기에 수평 성분이 또 출계해요. 이거 두 개 합친 게 배를 물어주는 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설계해서 실험을 했더니 6% 정도가 향상이 돼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걸 선수들마다 만나가지고 달아라는데 또 역시 안 달아요. 누가 달아봐가지고 이제 보증이 그저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달지 안 단다. 그래서 또 하파그로이드 그 독일의 제일 큰 컨테이너 선사의 그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기가 솔깃해하면서 그럼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독일에는 선박연구소가 단 하나 있습니다. 함부르크에 HSVA라고 단 하나 있는데 거기서 실험을 해서 거기서도 효과가 입증되면 달겠다. 실험을 했죠. 뭐 이건 뭐 돈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실험을 했더니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6.4% 향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달았습니다. 단계 이 사진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게 굉장한 효과가 나요. 제가 설계를 해서 주문을 깎아가지고 이제 여기다 각도를 맞춰서 달고 하는 사진이 다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최종 결과만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이제 날개를 단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효과를 보면요. 그 당시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세계 최대 컨테이너 운반선이 8,600TU인데 하루에 300톤 기름을 써요. 그러면 6%만 잡아도 18톤이죠. 금액으로는 9,000불. 톤당 500불에서 요새는 톤당 700불 합니다. 9,000불. 1년간 270만 불이 절약이 돼요. 선박 수명 동안 6,750만 불이 절약이 돼요. 배 하나 짓는 값보다 더 나와요. 요새는 제일 큰 배가 18,000TU 정도 하는데 하루에 500톤 정도 소비하고 30톤 절감이 되고 금액으로는 15,000달러. 하루에 말이죠. 그러면 1년이면 450만 불. 수명 동안에 1억 1,200만 불. 이거 배 짓는 거의 두 개 짓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로 달고 좀 현직에 있을 때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너무 늦게 해가지고 너무 늦게 했다는 건 뭐냐면 제가 나오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거 기술개발본부장한테 꼭 해라. 그리고 이거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러고서 이렇게 해라. 영업부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했을 때 원가가 7만 불 들었어요. 근데 25만 불 받았거든요. 그건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영업부원한테, 영업 담당 책임자한테 적어도 2년치의 연료 절감비를 받아라. 10만 불 드리고서 500만 불 이상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대개 선주들이 투자해서 5년 이내에 회수가 되면 합니다. 평생 20년, 30년 쓰니까. 그러니까 뭐 1년도 안 돼서 다 뽑는다. 10만 불밖에 안 들어요. 제가 만들 땐 7만 불인데 요새는 10만 불 든다고 가정하고 이게 한 600만 불 정도 돈을 받으라. 2년치를. 그런데 제가 나오니까 선주들이 해달라고 그렇게 졸르는데도 아무도 안 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지 어쩐지. 이게 제가 이제 요거 한 가지 얘기였고 우리나라 당면 문제 같은 걸 조금 얘기를 하겠는데 달과 해 인력으로 조속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물이 흘러가죠. 이 조류는 청정 저생 에너지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방지하는 이제 큰 에너지원이 되는데 2002년에 해양연구원에서 보고서 다 여기에 조류 속도를 재해가지고 울돌목, 장죽수도, 거차수도, 맹골수도, 황간수도 조류 속도를 다 재가지고 수심과 조류 속도를 재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5기 이상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 대규모 조력 발전은 말이죠. 태양계가 존속하는 한 존재하는 무한 무상 청정 재생 에너지입니다. 이거 돈 내요? 달이 뭐 돌아가는데 우리가 돈 내고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댐 건설이 필요 없어요.
또 필요에 따라 발전량을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고 아주 경제적이죠. 태양광은 밤이나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은 발전이 안 되죠. 풍력 발전은 언제 바람 불지 모르죠. 근데 이거는 발전 시간하고 발전량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전 초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국내 실적을 보유하고 세계시장을 진출하면 국가 경제와 국위 선행에 크게 기여한다. 근데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해양연구원에서 2번을 300억을 들여서 2번을 시도를 하고 2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시게 이게 뭐라고 이걸 저렇게 실패하나 해가지고 제가 이건 손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풍차나 수차는 이런 임펠러가 이제 돌아가지고 동력을 내는 거지만 이렇게 설계를 하면 그 바다에 부유물이 가다가 탁 치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요 끝에서 와류가 생겨가지고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 자전거 바퀴나 수레바퀴처럼 튼튼하잖아요. 굉장히 튼튼해서 웬만해서는 여간 손상이 안 나고 또 이 끝에서 나오는 볼텍스가 요 링이 다 흡수하기 때문에 진동 소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이거 제 발명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조류력 발전이 한 번은 물이 이렇게 흐르고 한 번은 이렇게 흘러요. 이거 하나만 설치하면 이렇게 흐를 때는 발전이 잘 안 되죠.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흐를 때는 이게 정수차, 이게 보조수차. 이렇게 흐를 때는 이게 정수차, 이게 보조수차.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근데 발전기는 이게 대개 회전 속도가 분당 16에서 20번 느려요. 느리니까 그렇게 느리면 발전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40배, 100배 빨리 돌게 하는 증속기를 놔가지고 발전기 효율을 높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조류 속도 초속 6m에서 500kW 발전 용량의 시스템 설계 요만해요. 수차의 직경이 4m밖에 안 돼요. 그걸 설계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만드는 과정 뭐 이런 거 다 보여드리면 좋지만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실증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걸 선정하려고 제가 진도은행 갔습니다. 진도은행 가서 얘기했더니 수산계의 허락을 먼저 받아 그래요. 수산계에 가서 이제 막 설명을 하고 이게 성공을 하면 너희들한테 어떤 이점이 있고 뭐고 뭐 최단 시간 내 3일 내에 실험을 다 마치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 조건부를 받았어요. 조건이 뭐냐? 여기다 설치해, 여기다. 여기는 6m 넘는 조류가 흐르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이 중앙을 피해서 육지 쪽으로 하래요. 그러면 이게 3m, 4m밖에 안 돼. 이게 발전량은 조류 속도의 3승에 비례하거든요. 막대한 차이가 나요. 그래도 이 정도 허락을 해준 게 다행이죠. 그래가지고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진도원에 가서 얘기하고 또 전라남도에 가서 허락을 받고 전라남도 그때 도지사가 이낙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설치를 했는데 해양연구원에서는 여기다 설치했다 실패하고 여기다 설치했다 실패하고 여기다 설치했다 2번 실패 300억을 썼어요. 지금 3차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우리 현대중공업에 해양사업본부가 있는데 해양사업본부는 그 육지나 바다나에서 자원 탐사, 자원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바다 밑에 몇백 미터, 몇 킬로 땅 파는 거 구멍 뚫고서 기둥 막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 시켜서 이거 뭐 몇 시간 내에 다 했어요. 기둥 받고 거기다 플랫폼 설치하고 여기다 몰수체, 요 발전 시설이 달려있는 몰수체 딱 얹어 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제가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시간이에요. 물이 6시간 동안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되는데 사인 커브예요. 요 까만 거는 조류 속도고 빨간 거는 발전량입니다. 이게 조류 속도가 3m밖에 안 돼요, 맥시멈. 가로 같기 때문에. 근데 그때 발전량을 보면 뭐 120kW 정도 돼요. 이 3m에서 60kW 정도 나오면 정상인데 120kW가 나왔습니다. 6m로 가정해가지고 시연을 하면 1메가가 나와요. 1메가.
대성공이죠. 500kW로 성공했는데 2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념사진을 이게 접니다. 제가 이 사람들 다 데리고서 직접 했으니까. 빨간 구명조끼 입은 사람들은 현대중공 직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협력업체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해야 해요. 제가 최근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800메가 정도는 나와요. 뭐 그중에서 한 500메가 원자력 발전 800메가 아니라 한 4,000메가.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발전의 평균 스탠다드가 600메가거든요. 그런 거 한 8개 정도는 나와요. 그러면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절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그 2022년 대선 때 국힘당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무슨 위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연으로 제가 작년 10월에 대통령실에다가 대통령한테 직접은 못하고 대통령 측근을 통해가지고 제 그 몇백 페이지 보고서를 440페이지로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달해달라 그랬더니 전달이 됐는지 연락이 왔어요. 작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누구 오고 인원해라. 그래가지고 지난 2월에 그 모 박사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는 한마디 얘기 안 하고 그분이 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답답해서 제가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만, 역시 영국의 거지 같은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쫌딱거리고 있어요. 이 실패한 것도 다 영국 기술 갖다가, 그리고 옛날에 한 것보다 다른 쓸데없는 장치가 많아요. 이 장치는 못 하느냐?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전력 발전하고는 상관없는 뭐 전기 송전하는 거 그런 얘기만 자꾸 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예 말았습니다만 지금도 130억을 예산을 갖고 하고 있답니다. 한심하죠, 제가 보기에는. 참.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좀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만. 과학기술은 이렇게 태동을 했고, 우리가 옛날 과학기술 몇천 년 전에도 놀라만한 게 너무 많은 걸 좀 봐야 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정벌을 하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100개 이상 세웠다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에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하나입니다. 근데 거길 가보면 거기가 세계에서 한때는 그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다 그래요. 저길 가보면 옛날 기록들 같은 게 이제 있는데 거기는 몇 번을 제가 가서 이제 본 겁니다. 에집트의 공학자들은 몇천 년 전이죠. 똑같은 간격으로 되고 12마디가 있는 끈을 갖고 다녔대요. 그거 아시죠? 12마디가 된 끈. 그래서 피라미드를 질 때 밑변을 직각으로 해야 하는데 3변, 4변, 5변 해가면 직각이 되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3, 4, 5.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아니에요? 직각 삼각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타고라스보다 훨씬 전에 이걸 알았던 거예요. 놀랍죠? 그게 기록이 있어요. 12마디로 된 끈을 갖고 다녔다. 또 원주율. 3700년 전에 윈드 파피루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원의 넓이는 원의 지름에서 9분의 1을 빼가지고 자성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봤더니 3.16 나와요. 3.14, 1597 우린 요거 그거 씁니다만 얼마나 정확합니까? 3700년 전에. 또 이집트의 태양력이 오늘날의 태양력이 됐죠. 여기다가 이제 유리우스 케이자리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라이 7월 한 달 더 넣고 그 아들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이름 넣어서 달이 하나 더 넣어서 옥타버를 집어넣고 그래서 12달이 됐습니다만 셉템버가 9월 아니에요? 셉템버가 7이거든요. 셉트가 7, 옥타가 8 아니에요? 근데 10월이 됐고 노바가 군대 11월이 됐고 디스가 열인데 피라보로 모노 디트리테트라 펜타 헥사 헥타 옥타 노나 데카 제가 뭐 몇백 가지 씁니다만 이거 그대로 된 거죠. 또
그 이집트 강변에서 나는 파피루스라는 풀을 껍질 벗기고 꽉 눌러서 말리면 종이가, 이거 종이에 뭐 기록한 게 아직도 많이 있고, 이게 참 놀라워요. 사막에다가 한 500m 거리 떨어진 데다가 큰 높은 기둥을 두 개를 세우고 그 기둥의 그림자의 각도를 재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는데 거의 요새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리스를 보면 피타고라스, 플라톤, 유클리드, 알키메데스가 전부 철학자면서 수학자면서 과학자예요. 이 전통이 유럽으로 전해진 겁니다. 또 그 2000년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2000년보다 훨씬 전이죠. 그 당시에 이제 자판기니 뭐 이 자이로스코프 같은 거 이런 것들 쭉 보면 증기 엔진 스팀 터빈 1500 RPM으로 돌아가는 스팀 터빈이 만들었어요, 그때. 그게 있어요, 실물이. 이걸 보면서 야, 참 옛날 그 몇천 년 전에도 대단했구나. 이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세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뭐라 그랬나 한번 보면은 8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솔로우 교수가 경제의 발전은 자본 투자보다는 기술적 정도에 좌우된다. 상식이죠, 뭐. 이걸로 무슨 노벨상을 탈까? 근데 저는 그래, 뭐 이런 걸로 노벨상을 탔나. 탔어요. 그 다음에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 탄 뉴욕대의 폴 로머 교수. 기술이 성장을 좌우한다. 이분이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이지 무슨 노벨상. 이런 걸 보면서 참 저런 상식을 가지고 뭐 논문을 좀 길게 쓰면 되나 보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스위스 다보스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런 논의를 합니다. 국가 경쟁력 결정 3요소, 국가 경제력 결정 3요소. 근데 여기 다 들어가요. 과학기술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제 과학기술은 예술이나 그런 거하고 달라가지고 특성이 아주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어느 면으로는 과학기술 하는 사람의 좀 비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학기술이 후퇴하는 거 보셨습니까? 항상 발전만 해요. 오늘 발전한 거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발전하고 발전만 하지 후퇴하는 거 있어요. 과학기술은 명예지만 기술은 권리이다. 이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이디어도 지식재산권을 줘요. 또 기술에는 고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아주 기가 찬 기술 하나 개발했는데 내일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됐다. 그럼 오늘 내가 개발한 기술은 말짱할 거예요. 못 씁니다. 다 갖다 버려야지. 고전이 없어요. 섹스피어 없습니다. 기술에는. 또 산업별로 기술의 본질적 속성이 다르다. 이건 전자산업, 기계산업, 토목산업, 건설산업, 뭐 조선해양산업 다 달라요. 그걸 알아야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산업과 기술, 제품과 공정의 영역을 제대로 파악해야 기술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협동이 제일 내 경험에 의하면 제일 안 되는 이유가 요 둘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이걸 몰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새 수소경제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 신문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면 수소 만드는 거, 수소 생산만 얘기해요. 그게 해가지고 산업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만들도 해야지만 액화해야죠. 운반해야죠. 저장해야죠. 활용해야죠. 안전해야죠. 수소는 석유나 석탄하고 다른 것처럼 채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단계 하나하나가 전부 첨단 과학기술입니다. 이걸 전체를 다 생각해요. 이게 돼야 산업이 돼요. 근데 제 생각에 수소 산업이 이제 활용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직접 전선을 못하는 게 보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기자동차
액체수를 싣고 다는 그 연료통 하나가 너무 무겁고 너무 가득 차가지고 짐도 못 싣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수소를 직접 씁니까? 연료전지에서 전기 만들어야죠. 그 연료전지 만들어서 전기 만들어가지고 쓰는 것밖에는 지금 전기를 못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연소를 하게 되는데, 그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그게 돼야 합니다. 그런 걸 알아야 산업이 돼요. 또 오늘날의 기술 전쟁에서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Winner takes all. 먼저 해. 근데 이제 산업체에서 R&D는 여기다가 또 다른 특색이 있는데, 경영에는 뭐 적자도 있고 흑자도 있고 부침이 있지만 기술은 발전하는 쪽으로만 가죠. 기술에는 후퇴가 없어요. 고전도 없고. 그러니까 기술력이 경영력의 원천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경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기술자고 또 경영자고,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참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참 행운이 있었습니다만, 내가 기술을 잘 모르면 기술을 정말 아는 사람을 시켜야지. 그것도 큰 리더십의 하나가 아닙니까? 델리게이션.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군부 대통령 빼놓고 델리게이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장관한테 맡겨야죠. 네?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가 그렇게 잘 된 거는 경제 대통령은 당신이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잘 된 겁니다. 그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델리게이션이거든요. 권한 위임에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 산업체의 R&D 정책으로는 제가 이제 강력히 추진한 겁니다만, 기술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더 중요하다. R&D가 아니라 R&BD, 리서치 앤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가 돼야 한다. 팔려야 해요.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R&D, 나아가서 시장을 창출하는 R&D. 제가 이제 불황이 때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걸 해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불황을 타개하고. 그러니까 연평균 10년 동안에, 11년 동안이죠. 27.4%인가 성장을 했어요. 매년. 이거를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최적의 기술. 그래서 마야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Most advanced yet accepted. 네? 아주 발전한 기술이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해요. 이제 그런 예가 여러 개 있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콩코드가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지금 좀 미국에서 초음속기 개발한다는데 콩코드보다 훨씬 느려요. 콩코드는 마하 2점인데 1.5 개발한다고 야단이고. 예? 마우스가 그렇습니다. 마우스. 요새 그냥 마우스 없으면 PC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마우스 개발한 사람은 요새 개발했으면 지구를 3번 사고도 남을 거라 그래요. 근데 그걸 60원이나 개발하고 쓸 데가 없어서 죽었어요. Most advanced yet accepted가 내 철학입니다. 이제 세계 기술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필요 조건으로 세계 최초, 월드 퍼스트, 세계 최고, 월드 베스트 돼야 하고, 중문 조건으로 월드 모스트 많이 써야 해요. 이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해도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좀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것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서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타고라스, 플라톤, 유클리드, 알키메데스, 철학, 수학, 과학 하는 분들의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철학적인 자세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했어요. 일본은 명치유신 전후를 해가지고 아주 존경심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과학기술을 했구나, 존경심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경제발전에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전히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을 해요. 그 후유증이 뭐냐면, 그런 자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초과학기술이나 원천기술은 상대적으로 아주 낙후되어 있죠. 일본이나 중국을 보세요. 우리가 노벨상 수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못해요. 제가 이제 2013년에 카이스트의 초승교수로 갔더니 그 옆에 기초연구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초연구소 원장이 또
고등학교 후배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는 안 그랬습니다만 흔들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10년은 놔둬야지. 10년은 가만히 놔둬야죠. 그동안 참아야죠.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도 10년 후에 무슨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이걸 몰라요, 정부 사람들이. 그냥 답답하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반성. 제가 이거는 정부에도 여러 번 건의하고 이걸 얘기하려면 적어도 3시간을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자의 문제, 정부의 문제, 사람의 문제, 학교의 문제 뭐 많이 있는데 이건 지나가겠고 지도자는 위로 올라갈수록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고도 성장을 못합니다. 7% 이상 되는 전에 박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 같은 성장은 도저히 못하니까 3%도 좋고 4%도 좋으니까 지속으로 매일 꾸준히 성장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또 제조업의 혁신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의 혁신은 기술 혁신이다. 국가가 기술개발 정책을 잘 세우고 기술개발을 아주 그냥 크게 효과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또 양적 성장, 질적 성장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리담회거든요. 많이 파는데 이익이 별로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2015년 조선일보에 삼성은 스마트폰을 애플보다 1억 대나 더 팔고도 이익은 16, 애플이 84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도 명품 만들자. 또 하나가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도 비슷하게 팔아요. 우리가 80%전 세계에 팔고 스위스가 한 17% 파는데 이익은 역전. 우리는 17%, 스위스가 80%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차별화 명품 만드는 걸로 산업재해석을 했으면 산업재해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대표되는 그룹 총수들 불러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이렇게 하자는 정책을 세워라. 또 이 우리나라는 그 몇 개 있는 대기업에 종속된 그 중소기업들이 위험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본이나 독일처럼 세계적인 강소기업,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해가지고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직접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나가야 한다. 이걸 제가 강력히 건의를 했고 지금도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거의 결론이나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국가과학기술정책하고 과학기술의 역할하고가 잘 생각해야 해요. 국가과학기술정책은 경제개발뿐만 아니고 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인티그레이티드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파라시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가지고 과학기술의 주 역할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과학기술의 사명과 역할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을 문화의 틀에서 좀 더 그 좁은 거 뭘 시키면 이거 제 전공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문화의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힘써야 하는 한편 과학기술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 이해를 제고하고 그러한 국가적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은 직접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를 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사회 인프라 구축,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데에 다 참여해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국제회의를 하면 그 회의에 가장 적합한 과학기술이 나와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주장하고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래서 저는 과학기술의 가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과학 기술을 인류의 관점에서 승화시켜 나가야 인간다운 미래 사회가 되지 않겠나. 요새는 가끔 제가 이제 과학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 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핵 불안 속에서 지금 살고 있고, 또 AI가 너무 발전하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호모사피엔스, 현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죠. 호모사피엔스와 AI 로봇 사피엔스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 살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AI 로봇 사피엔스는 기억력, 계산력, 인지력, 그다음에 노동력. 우리가 AI 로봇 사피엔스를 80을 보면 이기겠어요? 그거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월등히 우수한데, 인간과 로봇 사피엔스와 호모 사피엔스가 공존하는 시대에서 과연 호모 사피엔스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웁니다. 교육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해가지고 어린애들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야지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훌륭한 과학기술이란 하나의 과학기술 지식과 99가지의 사려 깊은 현실 인식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문학과 문화에 대한 소양을 있어야죠. 예. 그리고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계에만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관리, 문화, 언론 각계각층에 진출해가지고 정책도 세우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과학적인 마인드도 고취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그 변변치 못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문계식 유공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